8월 27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한겨레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목요일에 늘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일일영식 박영식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대정신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예, 속보부터 하나 전달을 해드리고 가야 할 것 같은데 그 네팔에서 일어난 기습 홍수로 현지에서 수력발전소 짓고 있던 한국인 9분이 지금 현재 연락이 닿고 있지 않습니다. 외교부에서 현지로 외교관들이 좀 급한 상태고요. 뭐 상황이 전달이 되는 대로 바로 속보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냈는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수색 및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무사 귀환을 바랍니다.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영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너무 끔찍합니다. 이게 아마 홍수,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고 빙하가 녹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예상치 못했던 참변이 벌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무사귀환을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질문지 말고 자료를 하나 또 드렸어요. 아직 보지 못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된 여론조사들이 계속 속속 쏟아집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6.5%. 어제 이제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서 의뢰한 여론조사도 30%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나온 천지일보 여론조사입니다. 30%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은 흔히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전통적인 언론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갤럽하고요. 추세를 보는 리얼미터인데 리얼미터 갤럽은 이미 리얼미터는 나왔고 월요일에 나오니까요. 갤럽은 내일 나올 예정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다른 여론조사를 갖고 오냐면 3이라는 숫자에는 청와대도 이런 여타의 여론조사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 천지일보 여론조사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난주에 비해서 6.8%포인트 하락하면서 36.5%를 기록했는데 연령별로 보니까 더 심각해요. 30대 부정평가가 70.7%입니다. 그리고 만 18세에서 20대 그러니까 20대의 부정평가도 66.4%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높냐면 70대보다 높습니다. 60보다 높고요. 그러니까 2030의 지지율이 말 그대로 급격히 하락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고요. 대구 경북의 부정평가가 74.2%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부정평가는 서울도 62%로 TK, PK에 못지않은 부정평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당대회 끝나면 조금 여론이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때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60%대였거든요. 그런데 넉 달 만에 30%까지 가파르게 이제 떨어지니까 청와대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청와대도 직접 메시지를 냈는데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이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국정운영 전반을 섬세하게 살펴서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어제도 좀 말씀 좀 나누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지지율이라는 게 사실 국정 동력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조사기관마다 숫자는 달라도 그 한 조사기관의 흐름을 보면 추세를 보면 지금 국민의 민심이 어떻게 그러니까 상향하고 있는지 하향하고 있는지는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는 위기인 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럼 위기를 누가 초래했고 왜 초래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짚는 게 저는 정확한 해법으로 간다고 맞습니다. 보거든요. 그럼 제가 단적으로 이 MBS에서 지난 3월에 조사했던 대통령 지지율이 69%까지 나온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때 20대 지지율을 보시면 46대 28로 긍정이 2배 이상 높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는 74대 18이었거든요. 4배 이상 높습니다. 당시 중도의 지지율도 71대 19로 긍정이 한 대여섯 배가 높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 3-4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지금 지지율이 거의 긍정과 부정이 뒤바뀐 이런 숫자가 나왔느냐. 이거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전 민주당발 위기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예. 결국 정청래 대표가 선거 패배하고 선거 패배 이후에도 민주당의 혁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대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임 도전이라고 하는 거를 강행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이거는 뭐 노선 경쟁도 아니고 완전히 그 과거 퇴행, 뭐 이번에 백낙천 교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거의 반동에 가까운 그 진압을 하는 과정이 한 2달 가까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검찰 개혁이라고 외쳤지만 결국에는 보안수사권 같은 문제도 끊임없이 국민들은 반대 얘기하고 전문가들도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예. 그냥 밀어붙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을 받쳐왔던 것들이 네. 좀 흔들리면서 사실 첫 단추는 잘 깼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뭔가 질서가 어지러지는 이제 이런 모습이 정리되지 않다 보니까 저는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정부의 저는 가장 큰 위기 요인은 인사 적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사가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성과를 내 가지고 올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성과가 나오려면은 어떤 장관이 들어가서 최소한 1년 정도는 시간을 줘야 예. 성과는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인사를 빠르게 넓게 바르게 쓰는 게 지금 당장 필요한데, 저는 원인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경찰청장도 지금 대통령 취임하신 지 1년 2개월이 넘었는데 여전히 공석이다. 전 이건 정부 관계자가 나와서 어떻게든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인사 적체가 이렇게 심각한 거는 전 그 자체로도 전 위기 요인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민주당, 그러니까 여당이 탄탄하게 뒷받침하지 못한 후과가 지금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문제, 그리고 인사 적체의 문제 뒤에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경찰청장이 대행 체제였다라는 것은 2030 여성들의 안전의 문제와 관련돼서도 또 치명적으로 지지율을 떨어뜨린 요인이기도 보안수사권하고 겹쳐서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요. 자, 박유식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도 사실 뭐 신규 변호사님 말씀에 다 동의를 하고, 저는 이걸 왜 쉽게 이제 구분을 해보면은 이게 결국 그동안 정부 여당에서 발생했던 여러 논란의 지점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결국 분열의 소재, 갈등의 소재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따라가 보면 예.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이 주제는 사실 작년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까지 넘어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된 논란이 여당 내 특히 이제 민주진보 진영 안에 커다란 갈등의 전선을 만든 것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그 문제를 결국 제대로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했고 그 책임을 또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정치적 어떤 배경과 한계 때문에 이 국무회의에서 결국 공포를 하는 결론까지 나게 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중에 제주 실종 사건 같은 것들, 물론 보안 수사권이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 손 치더라도 예. 결국 경찰의 수사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수사 암장을 어떻게 막느냐, 그리고 이 수사 암장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이 여성들, 젊은 여성들, 뭐 이제 장미란 씨가 또 대표적이겠습니다만은 예. 젊은 여성들, 젊은층 혹은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뭐 고소득자들이거나 뭐랄까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이 어떤 범죄에 연루됐을 때 내가 경찰의 수사만 잘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가해자라고 해도 잘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예. 이런 것들을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우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지지도를 좀 깎아먹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건 이제 뭐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거기에 분열의 그럼 책임은 또 어디 있는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분열의 소재, 갈등의 소재를 따진다라고 하면 뭐 부동산, 그리고 증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보안 수사권 등등의 부분에서 전당대회에서 분출된 갈등이 이제 하나의 요약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럼 분열의 책임은 그럼 어디에 있는가? 결국 책임 정치를 한 사람들이 있고 자기 정치를 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예. 자기 정치를 한 사람들이 정부 여당의 지지도를 다 많이 깎아먹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 책임을 묻는 과정은 대통령에게 많이 국민들이 책임을 묻다 보니까 그렇죠. 대통령의 지도가 많이 빠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와는 별개로 제가 이제 어제 제 주변 지인들한테 이럴 때마다 물어봐요. 예. 50대 민주당 지지층 대구 경북에 거주하시는 분 한 분이 있고요. 40대 민주당 지지층 대전 충남에 거주하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예.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군요. 네, 현장의 목소리.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정치와는 무관하신 분들이에요. 예. 근데 요즘은 정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대통령이 답답하다라는 이런 그래서 제가 이제 옮겨드리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답답하다. 그럼 왜 답답하냐 물어봤더니 대구 경북에 계신 분은
지역 균형 발전 좋은데 지역 차별하는 느낌이 든다. 대구 경북은 여전히 못 사는 동네인데 10년이나 걸려가지고 성과를 낼 만한 것을 호남에만 너무 몰빵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은 솔직한 심정이 그렇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분의 공통점 40대 50대 민주당 지지층 이 대구 경북과 대전 충남에 계신 분의 공통된 답변은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 내에서 민생보다는 권력 다툼으로 보이면 그게 이제 정치권에 대한 어떤 피로감 이런 게 쌓이니까요, 그죠? 왜 그렇게 시끄럽냐, 왜 그렇게 싸우냐, 넌 또 왜 그래?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런 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전당대회 전후 과정에서 있었던 분열과 갈등 이것이 지금 현재 민주당 지지층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일부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 쪽에서 흔들림이 있는 거는 현재 상황에선 사실이다. 그것도 뭐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칙으로 좀 돌아가서 이렇게 위기의 상황일 때는 일단 내부부터 좀 단속을 하고 출발하자. 뭐 이런 원칙론이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지도부하고 만찬에서의 이야기가 뒤늦게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왼쪽을 너무 챙기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권 지지층 결집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포용과 확장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과정에서 지지층을 챙기는 데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 신인규 변호사도 할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뭐 대통령께서 지금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고 이 정치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일 그 교통사고 날 때 보면요. 우왕좌왕하다가 교통사고 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측으로 가면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초보 운전할 때 우회전으로 하냐 좌회전으로 하냐 어떡하지 우물쭈물 우왕좌왕 하다가 사고가 나거든요. 한쪽으로 꺾으면 차라리 날 수가 있어요.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양쪽을 다 고민 이거 했을 때 이거 이러면 어떡하지? 이거 했을 때 이거 이러면 어떡하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둘 다 잡을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면 사실 둘 다 잃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 위기를 전 청와대가 잘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위기의 본질이 뭐냐? 핵심 코어가 흔들고 떠나가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나온 겁니까? 아니죠. 데이터를 보면 아까 우리 20대 부정률 몇이라고요? 20, 30대가 지금 70%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부정평가가 7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MBS 불과 4달 전에만 해도 74대 18 이게 30대 지지율이었어요. 대통령 긍정이 74까지 나왔는데 왜 이게 뒤바뀌었을까? 그럼 이쪽에서 지금 나가서 지지율 하락이라고 보는 게 맞죠. 물론 핵심 코어도 전 그분들이 핵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김어준 코어 내지는 유시민 코어가 떠나간 거지. 이재명 정부를 진짜 끝까지 지지하고 밀어주겠다라는 사람들이 떠나갔다? 이거 동의가 잘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 명백하게 떠나간 20대와 30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전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 고민이 안 나오니까 만찬장에서 왼쪽을 더 챙겨야겠다. 전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저는 굉장한 이제 이게 앞으로 더 어려워지겠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러니까 왼쪽을 챙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께 오른쪽 왼쪽이 어디 있습니까? 뭐 굳이 나누자면 왼쪽에서 만든 대통령인데 굳이 만들자면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쪽을 챙기자라는 말 자체는 전 지금 이 위기에 적합한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각에 있는 인사들 중에 다 왼쪽에서 오신 분들 아니에요? 대체로 그렇죠.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기후에너지부 장관, 거기다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당적은 없으시니까. 그러면 그 전에 총리 김민석 총리도 다 왼쪽에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을 더 챙겨야겠다라는 그 얘기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있고. 그럼 지금 문제의 원인은 제가 볼 때는 뭐 이걸 가지고 전 논란을 일으킬 필요는 절대 없다고 보는 게 20, 30대의 마음을 지금 잡아와야 되잖아요. 누구도 못 잡고 있는 이 마음을. 그럼 지지율이 좀 50%는 갈 것 같거든요. 요것만 갖고 와도. 그러면 어떻게 갖고 오느냐. 방법은 하나죠. 민주당의 기득권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 노선 갈등을 일으키면서 과거 민주당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세력들이 이번에 한 44%까지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후보가. 이걸 어떻게 그러면 정리하느냐. 저는 과감하게 민주당의 노선에 있어서만큼은 양보가 없다고 생각해요. 양보를 하면 이재명 정부는 확장의 길이 막혀버려요. 그러면 그냥 본인 자기들끼리 하다가 그냥 또 정권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20, 30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거라도 하겠다라는 전 그 절실함, 절박함
이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저는 뭐 좀 더 심각한 이 위기가 앞으로 한두 번 더 올 수는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이제 아까 박영식 평론가가 언급한 내용 중에 얘기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그런 그 TK 지역에서의 어떤 차별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청년들 특히 2030이 이게 불만이 적체되어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은 쉽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좀 있으신가요? 그거 하나만 제가 할게요. 하나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20, 30대가 원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원하는 건 지금 당장 할 수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싫어하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싫어하는 것이 있다. 그걸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싫어할 만한 건 지금 너무 명징하게 나와 있거든요. 교조적인 거, 목소리만 큰 거, 현실 문제 해결 능력 없는 거, 이런 걸 먼저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문제 해결 정치하는 사람 많아요. 그분들이 빗보게 먼저 만들어야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20, 30대가 지금 원하는 이 사회의 기회다원주의, 기회를 열고 젊은 세대들에게도 정말 동등하게 기회가 출발선이 주어지고, 예를 들면 제일 20, 30대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좀 죄송한 말씀인데 청년미래 비서관 이런 거 만드는 거 진짜 싫어해요. 오히려 싫어해요. 이게 20, 30대를 가둬놓고 시혜를 주는 거거든요. 이걸 싫어해요. 그럼 20, 30대는 뭐에서 희망을 받냐? 제가 도발적인 얘기 해볼까요? 젊다고 옳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젊었는데 준비된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사람 왜 국무총리 못합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너가 좀 정신이 나갔구나. 너가 지금 정치를 장난을 이렇게 반박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준비돼 있고 역량만 검증이 됐다는 제가 전제를 말씀드리잖아요. 좀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근데 있겠다. 그런 사람은 왜 국무총리 못합니까? 예를 들면 굳이 뭐 예를 들자면 프랑스에서라든가 독일에서도 다른 나라 청년 정치를 아주 어려서부터 길러와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근데 그거 왜 못합니까? 전 이런 의문 속에서 이 문제를 지금 그러니까 기득권을 걷어내는 일을 안 하고는 뭐 백날 첫날 20, 30대 뭐 해줄까 뭐 원하니 그래 이것 찌끔 해줄게 예산 줄게 뭐 미래 대응기금 해줄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마음 안 돌아옵니다. 본질을 과감하게 들어가는 저는 그 노력이 좀 필요하다. 박영식 평론가 얘기 좀 듣고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브리핑 시간에 많이 얘기했었던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다뤘습니다마는 최민희 의원이나 황희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는 청년들이 딱 들었을 때 거부감 느낄 만한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좋냐부터 시작해서 폐버스를 활용하는 이런 방안들이 사실은 젊은 층들이 보기에는 정말 뭐 하자는 거냐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고 그냥 단순히 그 장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서특필되는 곳이 레거시 언론도 있지만 젊은 층들이 소비하는 여러 플랫폼과 여러 유튜브 매체를 봤을 때 이런 이슈를 건드리지 않을 만한 유튜버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이걸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 민주당이라는 곳이 정말 교조적이고 꼰대 정당이구나라는 인식을 그거부터 일소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에는 단점을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업자득인 상황인데 안타까운 건 대통령이 게을렀거나 대통령이 변심했거나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뭔가를 바꿨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상황이 온 게 아니라 여당을 대표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청년층을 자극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다라는 건 뭐 이거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보안수사권 폐지나 이런 걸 보면 결국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나중에 이런 피해자가 되면 경찰 수사에서 이렇게 묻어져 버리거나 뭉개버리면 우리는 방법이 없겠구나. 혹은 경찰이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남들은 다 돈 써서 틀어막는데 우리 막을 수 있는 길이 없겠구나. 뭐 이런 데서 오는 박탈감 있잖아요. 약간 박탈감과 함께 본질적으로 안전에 대한 박탈감, 불안, 안전, 뭐 그리고 위선 이런 키워드가 다 버무러진 거니까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기 때문에 이걸 뒷수습을 하는 과정에서도 뭐 잘할 수나 있겠어? 뭐 얼마나 수습을 할 거야? 이런 데에서 이제 기대가 사그라드는 거죠. 결국 이제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 것, 누군가한테 기대를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이 사람한테 한번 기대를 해볼까? 이 사람이 잘하는 것 같은데 한번 믿어볼까? 근데 실망하고 돌아서는 순간 복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좀 비상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내부의 의견을 좀 조율하고 큰 틀에서의 어떤 진보 진영의
대여를 정비한다 이런 뜻인 것도 같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대통합추진단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진보지정과 관련돼서 김종원 진보당 대표,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를 각각 예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보 코너 모임 해서 진보 진영에서 좀 협의를 강화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연일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통합추진기구를 따로 뒀습니다. 이해식 의원이 이 담당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혁신당이 당장 사전 논의 없이 이 추진기구를 구성한 것을 두고 불만을 표하는 것 더해서 이렇게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자민당식 잡탕연합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들어갈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도 사실 진영 결집이라든지 아니면 진보 블록에서의 어떤 지지율이 하강하고 있는 국면에 대해서는 이 지점을 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관련돼서 또 하실 말씀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얘기도 좀 듣고 넘어갈게요. 어떻게 뭐 이번에는 박영식 평론가부터 좀 얘기를. 아니 근데 좀 조국혁신당이 입장을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뭐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 상당히 뭐랄까 자신들의 노선을 확실히 정하고 전진하는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평택을 선거에서 조국 후보가 3등을 하고 난 이후에 갈 길을 많이 잃어버린 느낌이 들고 신장식 대표 체제가 새롭게 도래했지만 지금 당장 눈에 들어오는 기사들을 보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뭐 이현주 그리고 이 강득구 의원 지역에다가 뭐 누구를 공천하겠다 말다 이제 무슨 공천이 장난도 아니고 마치 대표인 것처럼 나와가지고 이 뭐랄까 정식으로 뽑힌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좀 허무는 그런 과정까지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장식 대표의 말에 힘이 안 실릴 거고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에 여전히 마쿠 세력은 조국이고 조국의 정당이기 때문에 신장식 대표의 이런 말에 일단은 신뢰감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잡탕연대라는 말씀은 사실은 이번에 처음 쓴 게 아니고 과거에도 이제 합당 논란이 있었을 때 맞습니다. 조국혁신당 내부 인사들이 많이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자강을 할 거냐? 그럼 혹은 민주당과 통합의 길을 열어놓고 뭔가 적극적인 소통을 할 거냐? 그럼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냐?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좀 없다. 신뢰가 없고 결국에는 민주당에 기대는 정치를 앞으로 계속하고는 싶은데 우리 몸값을 많이 올려서 나중에 거래를 할 때 하더라도 우리의 최대 지분을 얻고 들어가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에는 실력과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게 이번에 다 드러났고 그래서 자강을 또 해야 되는데 김민석 대표가 신장식 대표 만나가지고 자강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그 자강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걸 김민석 대표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들 스스로를 고추 세우고 나면 우리가 당신들과의 통합을 생각해보겠다라는 순서를 지금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 자강이라는 의미가 일종의 정비. 단일한 의견으로의 통합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조국 원장이죠. 원장이 이현주 강득구 지역에 공천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현실론인 것 같아요. 만약에 앞으로 있을 뭐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 예고돼 있습니다만 확정된 건 아니고요. 뭐 강릉 지역 선거라든가요. 그 이후에 이제 총선까지 이 고민을 할 때는 현실적으로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저는 이 조국혁신당은 처음에 당을 만들었을 때 자강하겠다는 인터뷰가 수십 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6.3 선거를 하면서 조국 대표가 내가 민주당스럽다라는 좀 기괴한 선거운동을 했죠. 3번 달고 내가 1번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민주당 안에 있는 분들도 1번 기호를 달고 나오지만 3번을 찍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이호철 수석 같은 분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징계하라 뭐 이런 희한한 방식을 동원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또 자강하겠다 그랬어요. 뭐 김준영 원내대표나 신장식 대표는 또 자강하겠다. 근데 이제 또 합당 얘기가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강 합당 자강 합당 입장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왜 우리가 정치권에서 논의해야 되는지 잘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진보 블럭이라고 해서 많은 당이 있죠. 뭐 진보당, 또 기본소득당, 뭐 사회민주당 뭐 많습니다. 당들은. 근데 왜 유독 조국혁신당만 민주당하고 합당 논의가 나올까요? 그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다 연대도 하고 사실은 그렇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게 정치잖아요. 근데 왜 유독 조국혁신당하고는 왜 집안에 같이 살자라는
왜 이런 논의가 계속 나올까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울산시장 선거도 그렇고 선거에서의 연대의 어떤 형태나 틀의 성공은 진보당하고의 네. 성과가 있는 건 근데 사실인데요. 진보당하고는 합당 얘기 안 나오잖아요. 나오지 않죠. 근데 왜 여기만 나올까요? 전 이게 조국 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하나가 뿌리론이고 하나가 친분 때문에 전 나온다고 봐요. 친분은 뭐냐? 이분들이 다 문재인 정권 때 한 식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는 친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친분 때문에 야 우린 한 식구 아니야? 같이 가자. 전 그래서 지금 공적인 합당이라는 논의가 자꾸 사사롭게 가고 있는 건 저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리고 예. 또 하나는 뿌리론인데 아니 뿌리로 치면 민주당의 뿌리가 DJ 대통령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겠죠. 네. 예. 그리고 신장식 대표는 정의당에서 오신 분 아닙니까? 더 멀리는 뭐 신익희 대표가 예, 있을 수도 예. 있겠고요. 그러니까 예, 예. 뿌리론으로 합당을 정당화하려고 그래도 신장식 대표는 민주당의 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근데 설득력도 없고 명분도 없고 전 이거 현실 가능성도 없다고 봐요. 만약에 민주당이 뭐 한 3달 뒤에 조국 혁신당하고 합친다. 합칠 수도 있죠. 예. 근데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20, 30대 지지율이 70%라 그랬잖아요. 예. 이거 부정이 아마 80%로 올라갈 겁니다. 이건 제가 예언해요.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표 계산만 해도 1000표를 얻고 10만 표를 잃어요. 예. 그럼 그런 걸 왜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인데 저는 그냥 제가 추측하기에는 뿌리론. 근데 뿌리론도 안 맞지만 전 친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친목질. 정치 친목질. 근데 이걸로 정치를 사사롭게 풀어내는 게 저는 성공한 예를 본 적이 없고 성공해서도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예.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인상을 좀 주는 게 예. 자강을 할 거면 자강을 하고 그리고 합당을 할 거면 합당의 기준에 맞춰서 스스로의 몸값을 높이는 게 일단 전 순서라고 보는데 최근에 있었던 그 교섭단체의 기준을 완화해서 낮춰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신장식 대표나 이쪽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예. 그게 뭐 실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더만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나쁜 겁니까? 아니 그 사실은 송영길 후보가 과거에 전당대회 연설할 때 합당을 완전히 원천적으로 반대하면서 예. 명확한 입장을 세우되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서 더 많은 군소정당들에게 교섭단체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거, 이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렇죠. 저는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이제 예를 들면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뭐 얘기처럼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저는 뭔가 조국 혁신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뭘까? 신장식 대표의 생각은 뭘까? 그냥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솔직한 그 감정이 전부 다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몸값을 어디까지 띄울 수 있는가. 그래서 협상력을 끌어낼 수 있는 것. 이제 이것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이렇게 해서는 뭐 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저 요거 첨언 하나 할게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게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패를 들키면 안 돼요. 근데 이미 조국 혁신당은 본인들의 패를 너무 들켰어요. 들킨지. 그래서 이거 수습은 어렵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예. 그럼 민주당에서 이거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전 민주당도 뭐 대통합 이런 위원회 만드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데 전 베스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럼 베스트는 뭐냐? 베스트는 뭐냐? 전 교섭단체 완화 열석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고 하나 더, 풀어주면, 예. 교섭단체 완화 플러스 연동형 체제는 저는 병립형으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병립형. 왜냐하면 연동형이라는 거는 좋은 취지로 했는데 연동형을 해가지고 예. 지금 보십시오. 앞으로는요 아마 극우당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 극우당 극좌당 막 나올 겁니다. 예. 전 대한민국 정치가 조금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상화돼서 우리가 어떤 체제를 또 바꾸는 거는 저는 오케이인데 예. 지금 체제에서는 저는 문을 여는 게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연립형 한번 해봤잖아요. 해서 조국혁신당 12석 나오고 개혁신당 나와가지고 뭐 지금 테러 자작극 나오고 뭔 유익이 있습니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 대형 그러니까 큰 양대 정당도 저는 또 연립형 만들면 또 꼼수 쓴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마시고 예. 교섭단체를 완화하세요. 열석으로. 차라리. 당당하게. 예. 그 조국혁신당 자강하게 하고 간사 다 주고 예. 대신에 연립형을 병립형으로 바꾸세요. 그렇게 해서 차라리 민주당도 당당하게 비례대표 후보를 내세요. 그 국민들이 선택할 거 아닙니까? 예. 개혁신당도 한 표 주고 조국혁신당도 주고. 전 이렇게 정상화를 해야지 지금처럼 연동형도 하면서 뭐 비례대표 교섭단체 요건은 또 높여놓으면서 또 합당 얘기 나오고 안 될 거 뻔히 알고 돼도 민주당은 안 좋은 후과를 누릴 거거든요. 저 이런 식으로 책임을 가는 져야 거는 하니까요, 안 그죠? 되고 예. 저는 교섭단체 완화와 전 예. 병립형으로의 대전환 예. 저는 이 두 가지로 풀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 영훈님이 이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보안 수사 폐지 때문에 여론이 최악, 좋지 않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부산 밍하이님은 대구 경북은 웃긴 게 민주당 지지하고 뽑지도 않으면서 바라는 건 많다. 뭐 이런 말씀 오늘 많이 주셨네요. 신우님이 이재명 대통령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습과 달리 지금은 답답하고 카리스마도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지금 채팅창도 굉장히 뜨거운데요. 왜 천지일보 여론조사를 갖고 왔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도 그런 문제의식 공감합니다. 다만 주되게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추세를 보는 데에서는 의미가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추세적으로는 말씀 또 나눌 거리가 좀 있어 보이고 내일 갤럽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말씀 아마 시방큐에서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문악단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오케스트라가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을 찾습니다. 이번 공연은 다비트 랄란트의 지휘와 피아니스트 신창용의 협연으로 꾸며집니다. 프로그램은 드뷔시 묵신의 우유 전주곡,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 드뷔시의 바다, 라벨의 라발스입니다. 프랑스 음악의 우아함과 낭만주의 협주곡의 뜨거운 열정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함께하세요. 이번 공연은 2026 9월 16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 열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